차를 보면 오너들의 인상이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죠? 저의 선입견이지만 미니를 보면 낭만을 꿈꾸는 매력적인 여성 오너가, 랭글러를 보면 호탕한 분위기의 마초맨이 연상되곤 합니다. 왠지 뭐래도 믿음이 가는 회사의 이름이 붙어서일까요? 이 차를 보면 항상 반듯하고 단정한 이미지의 유부남이 떠오르는데요. 삼성이 만든 처음이자 마지막 자동차이자 등장과 동시에 시장 1위 소나타를 위협했던 차. 이번 시간에는 르노 삼성 SM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에야 삼성이 압도적인 국내 최고 기업이 된 지 오래지만 이때만 해도 삼성은 현대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은 당시에도 제조업 분야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회사였지만 현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려면 이것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현대에겐 있지만 삼성에겐 없는 것, 제조업의 꽃 자동차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자동차 사업은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은 뒤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매니아로 알려진 이건희 회장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것도 물론 있겠죠. 전기차 사업도 적극 추진해 그룹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목표였다고 전해지는데 계획대로 됐다면 정말이지 볼만했겠네요. 화성 갈 거니까? 하지만 오랜 기간 기술 제휴를 통해 자동차 생산 및 개발 노하우를 쌓고 있었던 경쟁사, 특히 독자 개발 승용차까지 내놓은 현대차에 비해 자동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삼성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선대 이병철 회장 때부터 해외 업체에게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됐던 전적이 있었고, 역시나 가만히 있을 리 없었던 경쟁사들의 방해 공작, 심지어 정치권에서조차 이를 반기지 않는 등 어른들의 사정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죠. 이런 우여곡절에도 당시 경영난에 빠져있던 닛산과 접촉해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1995년 드디어 삼성 자동차를 출범했습니다. 또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 첨단 설비를 갖춘 지금의 부산 공장을 지었죠. 이후 1998년 서울 신라호텔,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삼성 자동차의 첫 번째 승용차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름부터 남달랐는데요. 당시 국산차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직관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SM은 삼성모터스, 단순히 삼성이 만든 자동차를 뜻했고 뒤에는 차급을 의미하는 숫자 5를 붙였죠. 여기에 추가로 이어진 숫자는 차에 탑재된 엔진의 성능을 나타냈어요. 외관은 베이스 모델인 2세대 세피로의 외형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닛산 디자인 특유의 날카로운 선을 부드럽게 다듬은 헤드램프와 그릴, 범퍼 디테일로 SM5만의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3박스 세단의 정석과도 같은 수수한 모습에 경쟁차를 압도하는 늘씬한 전장이 돋보였죠. 상위 트림인 V6 모델은 당시 고급 세단의 상징이었던 투톤 컬러와 전용 알루미늄 휠, 세로형 라디에이터 그릴, 보닛 뒤 오너먼트 엠블럼을 부착해 좀 더 고급스럽고 보수적인 분위기로 꾸며졌습니다. 조향에 따라 켜지는 코너링 램프와 좌우로 길게 이어진 테일 램프도 이 6기통 모델만의 상징이었죠. 휠 볼트 개수도 경쟁차들이 모두 4홀 규격을 유지할 때 혼자 5홀 규격을 채택한 것도 나름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4홀 규격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기에도 그렇고 이 5홀 규격이 더 안정적으로 휠을 고정해주는 건 사실이니까요. 실내 역시 외관의 수수하고 단정한 느낌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경쟁차 대비 전폭이 좁은 것이 약점이었지만 수평 기조의 인테리어로 실제 수치보다 넓어 보이도록 유도해 이를 보완했죠. 당시만 해도 소형, 중형, 대형을 막론하고 운전자 중심의 실내 구성이 주류였기 때문에 오히려 신선함으로 다가왔어요. 여기에 질 좋은 가죽 시트, 손에 닿는 곳곳에 쿠션감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우드그레인을 배치해 차급에 기대하는 포근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삼성 스펠링을 새겨넣은 넙대대한 스티어링 휠은 불만이었지만 후기형에는 태풍의 눈 로고와 함께 얄쌍한 디자인으로 변경돼 그나마 볼만해졌어요. 또 전동 조절 시트, 공기청정기, 프로토 에어컨과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대형차 부럽지 않은 풍부한 편의사양을 탑재한 것도 좋았죠. 루프 보강재를 빽빽하게 설계한 탓에 경쟁차는 제공했던 썬루프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도 독특한 부분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르노 삼성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스웨이드 내장과 고출력 오디오 등 고급 사양을 적용한 에디시용 스페셜, 즉 스페셜 에디션을 8,400대 한정 판매하기도 했어요.
파워트레인 역시 닛산의 물건을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직렬 4기통 1.8, 2.0, V6 2.0, 2.5L 가솔린에 나중에 추가된 2.0L LPG까지 지금 기준으로 봐도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했고 변속기는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어요. 시작과 동시에 다양한 차종을 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엔진 구성으로 라인업을 세분화해 경쟁사의 중형과 중대형급을 한 번에 공략하려는 전략이었죠. 4기통 1.8, 2.0L 모델은 소나타를, 6기통 2.0, 2.5L 모델은 그랜저 등 준대형 차를 각각 겨냥했습니다. 특히 V6 엔진은 세계 10대 엔진 시상식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렸던 닛산의 VQ 엔진이 그대로 탑재되어 명성에 걸맞는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매력적인 회전 질감을 선사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았죠. 또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백금 점화 플러그와 타이밍 벨트 대신 반영구 타이밍 체인 방식을 사용해 정비 주기를 크게 늘린 것도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낮은 대시보드와 상대적으로 높은 시트 포지션으로 탁 트인 시야, 경쾌한 몸놀림으로 주행 편의성이 높았고 후륜에는 토션빔 방식을 사용했지만 지금도 웬만한 분들은 모를 정도로 승차감에서의 불만도 크지 않았죠. 다만 자동 변속기 모델의 경우에는 저속에서 변속 충격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경쟁차에 비해 연비가 나쁘다는 불만도 많이 나왔습니다. VQ 이름이 붙은 엔진들은 배기량과 기통수를 막론하고 전부 먹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후 SM5는 단 2차례 램프와 휠 디자인, 내장 컬러 등 일부 내외관 디테일과 편의 사양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 한결같은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경쟁차는 큰 폭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거나 아예 신모델을 투입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2003년 출시된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견고한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 헤드램프 앞부분을 둥글게 판 눈물 램프, 타원형 그래픽을 집어넣은 리어램프로 세련미를 더했지만 이 시기 팔리던 후기형 차들이 대부분 그렇듯 애매하게 세련된 분위기 때문에 영타이머 취급을 받는 클래식 SM5와 달리 그저 낡은 차로 여겨지기도 하는 모델이에요. 또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1딘 타입 텔레매틱스 시스템 네이트 드라이브가 선택 사양으로 추가됐는데 별도 요금제에 가입하면 내비게이션과 실시간 교통정보,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후에 현대기아차가 서비스한 모젠과 유사한 독특한 옵션이었습니다. 보자마자 이 코딱지만한 액정으로 뭘 어떻게 하나 당연하게도 선택 비율은 아주 낮아서 희귀 옵션이 되었습니다. 이때 지금 같은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걸 고를 이유가 전혀 없었죠. 가격이 싸지도 않았어요. SM5는 출시 한 달 만에 무려 1만 2천여 대에 달하는 계약을 달성하면서 그야말로 태풍 같은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회사의 첫 번째 자동차, 그리고 차급 자체도 만만치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였어요. 그 뒤에는 지금도 성공적인 마케팅 사료로 꼽히는 품질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라는 자신만만한 캐치프레이즈 아래 2년 4만 킬로미터가 주류였던 당시 3년 6만 킬로미터라는 넉넉한 신차 보증 기간을 제공했고 한 달 안에 문제 발생 시 아예 새 차로 바꿔준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어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죠. 안전성을 어필하기 위해 전면부가 박살난 SM5를 적나라하게 촬영한 무시무시한 TV 광고를 집행하기도 했어요. 다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죠. 국내 모든 기업들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았던 IMF 외환위기 앞에서는 굴지의 대기업 삼성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누적 부채는 4조 원에 달했고 닛산에게 제공하는 로열티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차를 팔수록 손해라는 보고서도 올라왔죠. 어마어마한 투자비와 그로 인한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삼성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자동차 사업부를 정리하기로 결정. 설비값도 건지지 못할 정도의 헐값에 매몰로 내놨고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 르노 그룹에 매각되어 르노 삼성 자동차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당시 르노는 닛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닛산의 한국 공장이나 다름없었던 삼성차는 르노 입장에서도 꽤 괜찮은 매물이었죠. 이후 IMF가 해소되고 내수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자 중형차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SM5의 품질 마케팅은 이때서야 제대로 빛을 발했죠. 해가 갈수록 헐거워지는 차체와 떨어지는 품질로 국산차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던 시기에 초기 오너들과 내구성을 중시하는 택시업계에서 한결같은 품질을 자랑하는 SM5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적 주행거리 100만 킬로미터를 달성한 한 부산의 개인 택시 기사님에게 차량을 기증받는 조건으로 르노 삼성차가 SM5 신차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내구성 하면 떠오르는 차로 등극했죠. 어릴 적부터 타던 우리 집 차가 너무나도 멀쩡하니 성인이 되고 나서 물려받는 일도 흔하게 있었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수많은 사회초년생들의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또 아연 도금 강판의 적용 비율을 높이고 불소 도장을 옵션으로 제공해 외부 부식에도 강했는데 지금도 멀쩡한 외관으로 도로 위를 누비는 SM5가 심심찮게 보이는 것을 보면 내구성 하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동시대 팔렸던 EF 소나타나 크레도스, 매그너스 같은 차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만 봐도요. 한편 시간이 지나 서서히 드러나는 고질병도 있었죠. 파워 스티어링 호스에서 오일이 새어나오거나 부동액이 누수되어 엔진룸 주변부를 부식시키는 등 자잘한 고질병이 있고 실내에서는 콘솔 박스와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의 가죽이 유난히 쉽게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초기형의 경우 아예 닛산의 부품을 조달해 만든 사실상 수입차였기 때문에 수리비가 동급 국산차에 비해 비싼 편이었다는 것도 흠이었죠. 그마저도 소규모 메이커였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것도 단점이었습니다. 르노 삼성 출범 이후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차츰 나아지긴 했지만요. 1세대 SM5는 삼성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며 처음 선보이는 물건이었기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제품이었고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비록 일본 제품을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수준이었지만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담백한 디자인, 안정적인 품질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높은 만족감을 선사했고 1998년 출시 당시와 2002년 6월, 2003년 7월 잠깐이나마 소나타를 제압하고 국내 중형차 시장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출시 2년 만에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풍파를 겪었지만 SM5가 닦아나온 브랜드 이미지는 이후 등장한 르노 삼성의 신형 모델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도 훌륭한 마중물이 됐어요. 여담으로 SM5를 기반으로 만든 리무진 모델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SM530L 모델입니다. 이게 뭔가 싶지만 당연히 정식 출시된 모델은 아니고 삼성그룹 임원진용으로 소량만 특별 제작된 롱힐 베이스 모델입니다. 이름처럼 늘어난 차체를 위해 엔진 역시 V6 3.0L 엔진이 탑재되어 더 넉넉한 출력을 제공했고 그 안에서도 단순히 10cm 정도 뒷좌석 길이만 늘린 임원용 모델과 20cm가량 늘려 뒷좌석 독립형 시트와 최고급 내장재, 뒷좌석 TV를 갖춘 VIP용으로 나뉘었다고 하네요. 삼성자동차 시절 이건희 회장과 부인 홍라이 여사도 홍보를 위해 업무용 차량으로 잠깐이나마 애용했고 지금은 앞서 100만 킬로미터 택시가 전시된 부산 공장 내 르노코리아 자동차 갤러리와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두 곳의 단아한 자태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니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두 모델 다 일반 임원용 모델이더라고요. SM5가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그 사이 달라진 트렌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죠. 1세대의 성공을 등에 업고 등장한 2세대 SM5는 이번에도 선대의 베이스 모델이었던 닛산 세피로의 후속 티아나를 기반으로 등장했고 신형으로 거듭난 소나타를 견제하기에 충분한 상품성으로 무장했습니다. 닛산의 최신 스타일링을 그대로 이식한 외관은 전작의 단아한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두툼하게 키운 차체와 매끈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 BMW의 디자인 포인트로 잘 알려진 호프마이스터 킹크 형태의 C필러 등 수입차에서나 볼 법한 디테일을 곁들여 세련미가 돋보였죠. 같은 해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한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도 르노 삼성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 앞서 공개된 상위 모델 SM7과 베이스 모델을 공유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닮은 꼴이었는데 툭 튀어나온 범퍼와 과한 장식을 곁들인 SM7에 비해 외려 담백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차급은 불리했지만 전작의 4기통 라인업과 6기통 라인업의 차이를 두었던 그것 그대로였어요. 꽃 모양의 멀티스포크 휠이 수수한 디자인과 잘 어울렸죠. 동급 경쟁차를 전장으로 압도했던 전작처럼 이번에도 준대형 세단 부럽지 않은 늘씬한 전장을 자랑했는데 폭이 좁은 일본의 도로 환경이 반영된 현지 모델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전폭이 경쟁차에 비해 크게 좁은 것도 여전했습니다. 후면부는 SM7과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번호판을 트렁크로 올려 무게감을 덜어냈고 전면과 측면의 단정한 분위기를 이어 깔끔하게 마무리했지만 이 무당벌레 같은 리어램프가 문제였어요. 의도적인 급 차이를 두고자 일부러 싼티나게 만드는데 고민했을 르노 삼성 실무진의 고심이 어렴풋이 느껴지죠. 당연히 다들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애프터마켓을 통해 테일램프를 꾸미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원작인 티아나의 LED 테일램프로 많이들 바꿨고 테일램프 하나로 차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죠. 개인적으로 벤츠 S클래스와 판박이인 이 제품이 강렬하게 떠오르네요. 당시에는 불법 등화류로 분류되어 정기검사 시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이 아니게 된 제품들도 있다고 하네요. 아예 SM7으로 외관을 개조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실내 구성 역시 SM7과 동일했습니다. 덕분에 경쟁차보다 반체급 이상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면서 NF 소나타와 로체의 투박한 인테리어에 망설이던 소비자를 르노 삼성으로 끌어들이는데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좌우대칭 구조의 실내는 17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정말 세련됐죠. 이른바 거실 인테리어로 불렸는데 도시적이면서 정돈된 느낌을 선호했던 여성 고객들이 많이 선호했습니다. 어두운 내장은 깔끔함이, 베이지는 포근함이 돋보였어요. 또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익스트림, XE 트림은 어두운 우드그레인과 푸른 직물을 덧댄 시트로 젊은 감각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저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지금 봐도 정말 못생겼네요. 오히려 기본형의 방패 같은 4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훨씬 낫죠. 탑승객을 향해 툭 튀어나온 센터 패시아는 수많은 버튼을 품었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복잡한 느낌을 최대한 덜어냈고 오히려 조작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동굴형으로 자리잡은 인포테인먼트는 내비 매립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을 시공하는 게 거의 국룰이었을 정도였어요. SM7과 함께 당시 카오디오 매장의 매출을 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단색의 LCD 모니터로 오디오 및 공주 정보를 띄워주면서 빈약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디자인한 것도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밖에 국산 중형 최초로 적용된 카드 타입 스마트키, 운전석 메모리 시트, 좌우 독립식 공조장치와 공기청정기, 7인치 DVD 내비게이션 등 고급 편의 사양 역시 상위 모델인 SM7과 공유하면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네이트 내비게이션은 죽지도 않고 또한 뒷좌석은 전장만큼이나 넉넉한 휠 베이스로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고 편안한 시트와 넉넉한 크기의 암레스트, 전용 송풍구 등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편의성을 제공했어요. 골프백이 4개나 들어가는 트렁크 공간도 실용적이었고요. 또 센서가 작동하면 전개되는 1차원적 디파워드 에어백을 새기던 당시 국산차들과 달리 충격량에 따라 에어백 작동 조건을 달리해 에어백으로 인한 상해를 줄이는 스마트 에어백 및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전트림 기본 적용한 것은 경쟁차를 압도하는 SM5만의 차별화된 세일즈 포인트였습니다. 파워트레인은 6기통 라인업이 분리되면서 전작보다 단촐해졌습니다. 개선된 직렬 4기통 2.0L 가솔린과 LPG 단 2가지 구성의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했죠. 거대한 몸집에 비해 수치상 빈약한 엔진 출력이었지만 일상 주행에서는 큰 불편 없이 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절 차들의 출력이 다 고만고만하기도 했고 차의 성격이나 주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하면 단점까지는 아니었죠. 한편 전작에서 크게 지적받았던 저속에서의 변속 충격이 개선됐고 후륜 멀티링크가 탑재되면서 코너에서의 거동이 보다 차분해졌습니다. 의외로 승차감은 동급 대비 단단하다는 평가가 주류였어요. 다만 한결같이 나쁜 연비, 내구성은 좋지만 동급 대비 비싼 부품값과 공인비는 단점이었습니다. SM7과 의도적인 급 차이를 두고자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를 옵션으로조차 마련해두지 않은 건 역시 아쉬운 부분이었죠. 이후 연식 변경을 통해 최상위 트림 17인치 휠 디자인을 변경하고 DMB와 블루투스 핸즈프리, 네이트 드라이브, 30GB 내장 하드디스크와 SD카드를 이용해 멀티미디어를 감상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패키지 INS700을 선택 사양으로 추가하는 등 소소한 상품성 개선을 거쳤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옵션 가격으로 선택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요. 뉴 SM5는 이번에도 닛산 페이스의 안정적인 품질과 단아한 디자인, 경쟁 모델과 결을 달리하는 특유의 감성 마케팅으로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해 과거의 영광을 성공적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국내 중형차 판매량 2위로 올라서며 늘 경쟁차를 멀찌감치 따돌리던 소나타를 턱밑까지 추격했죠. 다만 앞서 출시된 상위 모델 SM7과 차체를 공유했기 때문에 내외관의 일부 디테일과 파워트레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한 모델이었고 우려대로 형제 모델이나 다름없는 SM7과 판매 간섭을 일으켜 소위 팀킬을 하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준비한 이 모델이 나온 이후 조금 나아졌지만요.